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용훈입니다. 네, 오늘은 러시아 원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요. 저만 잘못 알고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과는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오늘은 좀 차트가 많습니다. 첫 번째 그림 먼저 보시게 되면요. 이거는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량 추이인데요. 2021년 1월부터 월간 단위 기준입니다. 21년도에는 거의 안 사왔고요. 그런데 이제 22년도 3월 이후부터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이 급증을 해서 9월 달부터 12월 달 작년 연말에는 하루에 한 달에 한 500만 톤 이상 원유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일간으로 계산하면은 한 120만 배럴 정도 이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오고 있죠. 근데 이렇게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많이 구입한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 쪽도 마찬가지지만은 러시아 원유가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를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싸게 이들이 수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너무 사실 궁금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은, 자, 일단은 그러면 인도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거의 21년도까지만 해도 하더라도 러시아산 원유를 거의 안 샀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하루에 연말 기준 한 120만 배럴 정도씩 이제 원유를 구입을 했는데요. 그게 인도 전체 수입량 중에서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건 이 그림을, 두 번째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2022년 9월 10월 기준으로 인도 전체 원유 수입량이 25%에 달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거의 없다가요. 이 물량은 사우디보다 일간 121만 배럴 수입량 기준으로 작년 연말에 사우디 수입량보다 무려 56%가 더 많았습니다. 기존의 1등은 당연히 사우디였겠죠.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러시아가 전쟁 이전에 통상적으로 한 450에서 500만 배럴 정도의 원유를 수출했고 지금은 한 400만 배럴 정도라고 한다면은 거의 러시아 전체 수출량에 있어서 4분의 1이 넘은 30%에 달하는 양이 이제 인도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싼가?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세 번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그림은 인도의 월간 기준 러시아 원유 수입 단가하고요. 대표적인 러시아 원유 유종이죠. 우랄 크루드와의 가격입니다. 22년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사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데이터는 없는데 이 그래프, 이 빨간색이 인도가 실제 수입한 단가인데요. 보시면은 안 싸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난 3,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110불대에서 샀고요. 이 당시 이제 우랄 같은 경우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80불 정도였거든요. 물론 이때는 구체적인 제재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부터는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끊고 12월 5일부터는 가격 상한제를 적용을 했죠. 60불이라는 가격 상한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요. 우랄 크루드하고 실제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 단가하고의 가격 갭이 지난 12월 같은 경우에도 20불 이상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월 평균 우랄 크루드 가격이 배럴당 한 57불 정도 했는데 인도가 수입한 러시아 원유 수입 단가는 배럴당 79불에서 80불입니다. 20불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12월 5일이면은 적용이 됐었던 시기. 물론 이게 시차의 문제, 운송 기간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건데 물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브렌트하고의 갭 차이도 분명히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도가 수입한 가격이 브렌트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라고 하는 부분도 당연히 찾아봐야 되겠죠. 그게 요 네 번째 그림입니다. 네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지난 22년 8월 이후로는
인도가 수입한 러시아 원유 수입 단가하고 브렌트 가격하고 특히 이제 뭐 10월,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아요.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이하죠.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1월, 2월 달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1, 2월 달 데이터는 인도가 한 4월경이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작년 12월 5일부터 적용된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랄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충분히 브렌트 대비 낮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 인도가 수입한 가격은 우랄보다는 배럴당 20불 더 높게 형성돼서 가격이 들어오고 있다. 자, 그러면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보다 더 많이 구입하는, 뭐 과거에도 제일 많이 구입했던 중국의 경우는 어떤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 그림은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 추이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21년도 월간 기준 수입량이나 그리고 22년도 12월 말까지 수입량에 있어서는 크게 변함이 없어요. 대략 뭐 월간으로 봤을 때는 뭐 600만 톤 내외 정도 수준이다. 좀 많을 때는 뭐 700만 톤에서 800만 톤까지 올라가는데 뭐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배럴로 한 사람은 일간 한 160만 배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인도가 작년 4분기에 일간 121만 배럴이고 중국은 한 160만 배럴이니까 한 25% 정도 중국이 더 많이 사오고 있는 거죠. 두 나라를 합산하면은 네, 280만 배럴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수출량의 거의 70%가 이 두 나라로 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어떠냐? 중국이 수입하는 가격은 브렌트하고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중국의 러시아 원유 수입 단가하고 브렌트 가격인데요. 인도의 패턴과 똑같게 작년 8월 이후부터는 브렌트 가격과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중국도 지난 12월 러시아 원유 수입 단가가 배럴당 80불입니다. 높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높죠.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통제, 규제는 제대로 먹히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약간 좀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좀 없습니다. 요 그래프가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인데요. 실제로 중국이 수입하는 단가하고 인도가 수입하는 단가를 같이 매칭을 시켜본 게 이제 이 그림입니다. 거의 똑같죠. 약속이나 한 듯이 중국의 수입 단가와 인도의 수입 단가가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는 뭐 많을 때가 뭐 1불, 2불 정도고요. 지난 9월 이후부터는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게 두 가격이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리적으로도 되게 애매하죠. 인도하고 중국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 원유를 주로 수입하는 애들이 산동성 쪽에 있는 애들이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의 최대 리파이너리가 잠나가 리파이너리라고 인도 서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리적으로도 애매해요. 사실 흑해를 통해서 온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더 멀기 때문에 중국의 도입 단가는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건 거긴 아니겠지. 그러면은 어디야? 라고 하면은 혹시 블라디보스톡 오른쪽에 있는 그 동네? 뭐 그 동네에서 파이프로도 들어올 수 있고요. 파이프로도 들어오는 게 포함이 돼서 이런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 원유를 제일 많이 수입을 하는 국가인데요. 21년도 기준으로 전쟁 이전에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루에 한 61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입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ESPO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인데요. 이건 이스턴 시베리안 퍼시픽 오션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앞자만 따서 ESPO라고 하는 건데 ESPO 파이프라인의 운송 능력은 하루에 160만 배럴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요 마지막 그림인데요. 이 마지막 그림에 우리나라 두만강 오른쪽에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있거든요. 예, 여기가 ESPO 마지막 라인입니다. 여기가 나호카라고 하는 나호카의 코즈미노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왼쪽이 블라디보스톡이 있지요. 여기가 하루에 160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할 수 있고 일부는 러시아 원유 리파이너리 쪽에서 20만 배럴 내외 정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140만 배럴은 전쟁 이전에 중국 또는 한국, 일본 이렇게 수출이 됐어요. 배로 갔죠.
거리는 되게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원유 수입 안 하고 있고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빵빵빵을 찍고 있고 일본도 거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다 어디로 갔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중국 그리고 인도로 갔습니다. 이게 추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지가 퀘스천으로 찍히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게 주로 어딘가 보니까 주로 이쪽이다라고 지금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러시아 원유, 유종의 대표적 원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랄 크루드라고 하는데 우랄은 여전히 브렌트보다 25불에 30불 정도 가격이 낮습니다. 그런데 ESPO 원유는 어느 정도냐면 지금 어제 기준으로 배럴당 74불, 어제 브렌트가 83불이었어요. ESPO는 74불이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소콜이라고 하는 원유인데요. 이거는 사할린에서 나오는 원유입니다. 요게 지금 78불입니다. 지난달 2월 달에 인도 리파이너리가 소콜, 그러니까 사할린에서 생산된 원유를 수입해 갔다라는 기사가 살짝 뜬 적이 있어요. 이 소콜 생산량은 하루에 한 22만 배럴 정도 되고요. ESPO 딜리버리 캐파는 하루에 160만 배럴 정도 됩니다. 두 개 합하면은 거의 180만 배럴 정도 됩니다. 중국이 하루에 수입하는 양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160만 배럴 정도 됐으니까 파이프라인에서 한국, 일본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전부 다 돌려버리면 충분히 가능한 숫자다. 이거 통제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리적으로도 되게 가깝습니다. 이 나우캇에서 그 산동선까지 한 12노트의 속력으로 배가 가게 되면 한 4.5일이면 도착을 하고요. 여기서 인도까지도 배가 갑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가격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SPO 가격이나 그리고 사할린의 소콜 가격 같은 경우는 75불, 78불입니다. 현재 브렌트 가격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러시아 원유 상한제, 배럴당 60불이라고 하는 그 제재는 어디에 미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유가, 우랄 크루드를 통해서 러시아 재정이 얼마가 적자가 났네라고 역산하는 것도 과연 맞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네요. 물론 좀 더 정확한 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 2월 달 인도와 중국의 수입 단가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패턴을 놓고 봤을 때는 저게 급격히 떨어질 일은 없겠다. 그리고 현재 ESPO와 소콜 가격은 74불, 78불 범주에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랄 56불, 55불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러시아가 원유 수출량이 고점 대비 줄기는 했지만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 아니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좀 더 찾아보겠지만 왜 이거를 통제를 못하나, 안 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에 수입하고 있는가, 요거는 좀 더 저도 공부해보고 찾아보고 끝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